안녕하세요, 산타입니다. 오늘이 9월 6일. 하나의 루틴이 돼가지고 방송을 안 하면 좀 이상하네. 좀 주절주절 좀 얘기 좀 해볼게요.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삶이 존재하잖아. 그게 어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금수저, 흙수저, 과연 그럴 건지, 그의 삶이 다 존귀하게 귀천이 있을지 한번 찾아보자고요. 대표적으로 도쿠가와 가문의 맨 마지막 쇼군인 요시노부 히토스바시, 도쿠가와 요시노부라고 있어요. 히토스바시라고 도쿄에 가면 그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을 이제 일종의 쇼군의 어떻게 보면은 지류주의, 심판, 그러니까 친인척이라고 봐야 되나?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제 도요토미를 마지막으로 오사카에서 멸하고, 그의 아들도 함께 그 불에 타 죽잖아요. 먼저 죽고, 그 다음에 이후에 그의 할머니와 도요토미 며느리, 그리고 그의 아들, 마지막 적자, 이렇게 마지막으로 죽잖아요. 도쿠가와 가면 도쿠가와 이에야스. 3대, 4대 이런 식의 어떤 역사가 시작이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현명한 것 같아. 아들이 없기도 하고 딸이 없기도 하고, 그 자식 자체에 대한 어떤 부재로 인해서 현재 자신들이 창건한 가문, 정권에 대한 존망이 어려워지는 거야. 폐가가 되면 힘들어지잖아요. 제사도 지내야 되고. 그렇지 않나? 그래서 초창기 때 어느 쇼군이 아들을 좀 낳은 상태에서 안 되겠다 싶어서 각 가문들을 다 분가를 시켜요. 너희들 나름대로의 가문을 이루되, 나중에 이제 쇼군 장자 가문이 문제가 생겼을 때 적절하게 제공을 해라라는 말이 적절하지가 않지. 그러니까 양자로서 들어와서, 양자로서 들어와가지고 쇼군의 지위를 잇도록 해라, 뭐 이런 내용이었어. 근데 1850년대 무렵에는 나 워낙 우리가 잘 아는 뭐 사쿠라 다몬 사건이라든가 이런 일로 인해서 전체 그 체제가 무너지는 계기가 되잖아. 한 대로가 그 쇼군에서 그 진물을 보다가 나오다가 지금으로 얘기하면 외지에 있는 뭐 사스마, 지금의 가고시마 쪽 있잖아요. 나 이쪽이나 도사 쪽의 몇몇 변방에 있는 무사들에 의해서 척결되잖아. 거기도 꽤 그 대로가 어떤 의미에서는 왜 그를 그 상징적으로 죽이게 됐냐면, 그 미국과의 미일
수호통상조약이 상당 부분 불평등조약이라고 알려짐으로 인해서 무능한 어떤 쇼군에 대한 막후에 대한 비난이 거세졌어요. 요시다 쇼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있을 뿐더러 그 외에 그 밖에 외곽 지역에 있었던 사실 세키가라 전투에서 서군 쪽이 대부분 다 지잖아. 아이즈나 이쪽하고는 틀리게 동군 쪽하고는 틀리게 서군 쪽이 대부분 다 지잖아요. 누구의 도요토미의 신복이었던 여러 사람들이 그쪽에 서군 쪽에 붙잖아.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결국은 결국은 지게 되고, 또 인해서 이제 뭐 강등되는 거지. 강등되는 주군으로서의 어떤 번에 있는 번주로서의 역할은 하지만 매년 주어지는 어떤 그런 쌀에 대한 이런 생산량이라든가 이런 걸로 이렇게 등급을 매기는데, 그쪽이 좀 상대적으로 기존에 있는 번보다는 차이가 나도록 그런 번이었는데, 사스마나 조슈, 특히나 조슈 쪽 사람들은 많은 불만들이 있었지. 지금의 야마구치 쪽, 아베 쪽에. 그들이 이제 너무 이제 불만들이 많은 거야. 그래서 쓱 보아하니까 쇼군이라고 있는데, 쇼군이 거의 뭐 대외 활동을 안 할 뿐더러 심지어는 그 쇼군이 심각한 장애를 가진 자라는 소문이 돌고, 그로 인해서 이제 그를 보좌하는 대로가 전국을 이제 보좌하는 거지, 일종의 대리로. 그래서 기존에 1600년도에 세키가라 이후에 250년간 평화를 이루었던 체제가 사쿠라 다문 사건 이후에 무너지게 되잖아요, 상징적으로. 그래서 결국은 이름이 몇 번 바뀌는데, 맨 마지막에 도쿠가와 요시노부라는 아주 잘생긴 사람이 결국은 쇼군 자리를 이어받는데, 우리가 고한말에 막 그런 얘기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너무 너무 못났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 조선에 대한 어떤, 특히 그 이영훈 교수 같은 서울대학교 그 퇴임 교수 같은 사람은 경제학 교수로서 뭐 과거에 있었던 경제학적인 파라미터를 가지고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서 일제시대 때 우리가 일본에 의해서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한 아주 모태의 이론을 제공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에 의하면 조선이 필시 멸망해야 될 왕권이었고, 그들에 대해 그들 왕권에 있는 아주 심각한 폐해들, 뭐 예를 들어서 뭐 노비에 대한 뭐 대단한 양성, 그 다음에 종목법에 인한 백성, 그 농민들에 대한 어떤 농민이 줄므로 해서 국가 재정이 줄어들고, 뭐 노예제와 같은 노비들이 종목법에 의해서 늘어났다고 뭐 세종을 까기도 하고 막 그런 이용 교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도 계시고.
근데 일본도 그에 못지않게 아주 심각한 결정이 있는 리더가 있었어. 그게 대표적인 게 지금 얘기하는 가 요시노부지, 요시노부. 이는 그 심판으로서 얘기했던 초창기 때 그 양자 쇼군이 부재 중일 때 급작스런 급사를 했을 때 이제 다음 대리 체제로 해서 이제 서열들이 정해지는데 히토스파시 가문이라고 불리우는 양자 그 쇼군 가문 쪽에서 픽업이 된 건데 상당히 그들 내에서는 명망이 있는 아주 훌륭한 철문연이었다고 하더라고. 잘생겼어. 근데 이 사람이 결국은 250년간 갖고 있던 여러 가지 그 막부에 대한 거를 이제 멸망의 길로 이렇게 되고, 조선시대 때도 싸움 한 번 하지 않고 넘겨주잖아. 일본 일제 1910년에 한일합방 얘기하는 거. 도쿠가 요시노부도 보신전쟁 이전에 있었던 여러 구 번에 있던 여러 그 세력들을, 특히나 그 교토 소직을 했던 사스마나 조슈, 특히나 조슈 쪽 사람들에 대한 연합 세력이 막강한 화력으로 인해서 제압을 할 수 있었는데, 이상하리만치 유약한 생각 때문에 싸움을 하다 말고 갑자기 도쿄로 올라오는 사건이 벌어져서 심각한 막부 체제의 그 전의를 상실하게 되는 계기가 돼요. 리더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리더는 전쟁을 싫어했던 건 전쟁, 살생을 싫어하고, 심각하게 그에 반해서 막부를 따랐던 4대 천황 중에 한 사람이었던 여러 인들, 아이지 쪽에 있던 사람, 그 다음에 좀 몇 군데 번에서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데 250년간 지켜온 우리의 그 막강한 쇼군 지휘하에서 우리가 지켜내겠다고 해서 강력하게 저항을 합니다. 근황병들이었던 사이고 사카모리 쪽에 있는 사스마 지역, 조슈 지역에 있던 기도 다카요시나 이런 사람들하고 싸우지만 용납없이 패배를 하게 돼요.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 야 그렇게 유약한 군주들이 있고 리더들이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새로운 리더를 향한 여러 가지 혁명적인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았었냐. 1880년대 갑오경장이라든가 갑신정병이라든가. 그 일본은 성공을 하고 왜 우리는 실패를 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남북전쟁에 관련된 내용을 제시를 하는 의견이 있는데, 저도 거기에 일견 동의를 합니다. 일단 그 요코하마항에, 일본 근해항에 도쿄 인근에 이제 미국이 수호를 통상을 하기 위해서 강력한 대포 함선을 끌고 오잖아요. 이때 일본이 완전 쫄잖아. 페리오 선장이 딱 내려가지고 각종 문문을 주고 증기관차 이런 것도 보여주고, 조그만 미니로 된 선물도 주는데, 이게 심상치 않은 서양 문물인 거야,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막부는 일단은 이들과는 협상을 해야 되는데,
왜냐면은 근해에서 밀고 쇼군의 위기가 찾아오면 큰일 나는 거잖아. 그죠? 그럼도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은, 페리가 가면서 내년엔가 다시 한번 오겠다고 딱 그러면서, 그때 다시 한번 우리 이제 불평등 조약을 강화시킨 거지. 2차 조약을. 근데 그때쯤 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일본이 숨고르기를 할 수 있고, 일본 전역에서 내부적인 변화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내부 혁명에 대한 어떤 준비 단계를 할 수 있는 숨고르기를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게 바로 남북전쟁이에요. 미국의 남북전쟁으로 인해서 1차적으로 일본이 쿠션을 먹었잖아. 야, 우리 위기다. 이거 보니까 또 온대, 얘네들이. 그래서, 야, 우리도 서양 문명에 대해서 말이야,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재고해야 돼. 응? 저기, 일본 어느 해에 가면은, 네덜란드의 일부 상인들이 와가지고 무역만 하고, 거기서 그 영지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게 하는 그 수백 년간 진행된 거 있잖아요. 그 애들도 한번 불러오고, 적극적으로 이제 뭐 중국에서의 영국과의 아편 정쟁도 그러는데, 심각한 거야. 생각보다. 아편 전쟁이나 이런 쪽에서 일어나는 어떤 군사적인, 과학적인 이런 부분들이 아주 위협을 줄 수 있을 만큼 막강한 차별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적에. 군비.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그 쇼군 250년이 가지고 있던 그 쇼군 체제가 균열이 일어나면서 저 끝에 있는 도사나, 가고시마나 쇼군 이쪽에서는 개인 번에서 몰래 외국 문물들에 대한 총이라든가 이런 걸 수입을 해오게 돼요. 준비를 하는 거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있을 수가 없는 일. 근데 거기에 그 가고시마 쪽에 아주 유능한 번주가 있었어요. 유능한 번주. 이름은 생각은 안 나는데, 그 사람이 250년 동안 억눌렸던 자기 가문에 대한 어떤 유세를 하는 거지. 막 목소리를 높이면서. 처음에는 번체제를 유지하고 쇼군 체제도 유지하자는 입장이었고, 거기에 좀 이렇게 보는 거지. 좀 유연하게, 우리 예전에, 그러니까 초창기 때 갑오경련이나 갑신정변 때 이런 세력들이 있었잖아요. 북학파인가? 그들이 급진적인 계약파는 아니었잖아. 왕권을 존중하면서 개혁을 하자는 아주 유연한, 되게 유연하지. 그와 같이 지금의 야마구치에 있는 조슈아와는 다르게 사스마는 대단히 그 쇼군 체제에 대해서 목소리는 높였지만, 뭐 정권 자체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쪽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는 않았다. 근데 그 우리가 잘 아는 한 그 일본의 젊은 개혁가에 의해서 사스마 조슈가 밀약을 맺고 쇼군 체제를 밀어내는 그런 협정을 이름으로 인해서 완전히 그 막부를 부시고 신정부 체제, 근황, 황제를 옹립하고 막부를 몰아내는 체제로 가는 거죠. 일본은 교토에 있는 왕을 인정을 하지 않았잖아. 상징적인.
이때부터 이제 메이지가 대정봉환에 의해서 도사감원에서 쇼군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바로 도쿠가 요시노부예요. 상징적으로 왕에게 정권을 이양한다. 이때까지는 해도 그냥 왕이 영국과 같은 체제로서 상징적인 의미의 왕이 있고 내각이 이루어지면 민주 내각이 이루어지면 헌법이 이루어지고 자신들의 어떤 역할을 그대로 이어올 거라고 순진하게 생각을 했다는 거지. 요시노부 쪽이 도쿠가 요시노부. 근데 그런 걸 이제 간파한 거지. 왕을 볼모로 세워서, 그죠? 메이지의 가문, 메이지를, 내가 생각하는 그래. 메이지를 볼모로 세워서, 그동안 억눌렸던, 소외 지역에, 번이 어떤 도사라든가 이런 지역에서, 기존에 있던 쇼군이 갖고 있는 막강한 권력들을 쳐내게 하겠다는 아주 흉악한 음모들이 있었던 거지. 그런 거를 정확히 간파를 못된 거고. 그러니까 무혈 입성을 해서 대정봉환이나 패번치형 같은 게 이루어지는 거잖아. 물론 그 이후에 샤이고 다카모리의 재배반으로 인해서 일본의 커다란 또 내전이 일어나잖아요. 옛날 6.25처럼 엄청난 내전이 일어납니다. 결국은 사이고 다카모리가 자살을 함으로써 끝이 나겠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자체적인 내부 척결이 일어났던 거지. 근데 이런 긴 역할을 하면서 긴 어떤 역사적인 일이 있으면서 외세의 침략은 없었어. 뭐 중국이나 뭐 미국이나 영국에 뭐 개입을 하면서 그런 건 없었어. 왜냐면은 불평등 조약과 뭐 취해법권이라든가 뭐 관세 조약 이런 것들이 맺어졌기 때문에 요것만 그냥 아웃라인만 잘 이루어지면 자기네는 불만이 없었던 거야. 어떤 정권이 흐르든지 간에 자신한테 유리하기만 된다라면. 근데 우리는 아주 심각하게 뭐냐면 영국이나 미국 등은 일본과 원격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원하는 무역 불평등 조약만 있으면 되지 정일론이라 해서 일본을 점령하겠다는 생각은 안 했잖아. 근데 우리가 일본을 정말 경계해야 되는 거는 정한론 때문에 그런 거야. 정한론의 대표적인 사람이 아까 얘기했던 사이고 다카모리 쪽이야. 이쪽에서 일본이 끼기 위해서는 한국을 반드시 점령해야 된다. 제국주의. 미국 봐라, 영국 봐라, 독일 봐라, 이런 식의 비교를 자기네들이 여기서 이제 맹주가 되기 위해서는 인근에 있는 나라들을 먹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안으로서 희생당한 거지. 만약에 영국이나 미국이 우리의 속국이나 식민지화 하자고 했으면 충분히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지. 이유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땅덩어리를, 중국이나 러시아를 견제할 만한 나라가 필요했던 거야. 거기서 우리가 그들이 원하는 외교적인 역할을 해줬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간과가 됐던 거지. 윤석열 정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서구의 지지가 없는 동아시아에서의 패권은 없단 말이지. 우리가 패권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일본을 눌러야 되는 입장도 있지만, 현재는 일본과 연합을 해서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고서 그들에게 안심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또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지. 무역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금은 신냉전 시대 아니야. 신냉전 시대. 따라서
과거 19세기에 일어났던 일본의 스탠스를 우리도 거기에 또 뒤처져 가지고 미국과 영국, 구라파 나토가 원하는 이쪽에서 방어 체제에서 우리도 하나의 역할을, 쌍칼이래, 쌍칼. 옛날에는 단칼로 해가지고 이 단칼이 옆에 있는 걸 쓱 그냥 먹어버렸잖아, 조선 만두를. 쌍칼이 돼야 된다. 쌍칼을 하면서 일본을 견제하고, 어차피 위계 체제가 있지만 우리 형님들이었던 미국과 영국에 대한 확고한, 일본과 비교했을 때 비교 우위를 제시를 하면서 무력이라든가 이런 부분 있잖아. 중국과 영국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표방하면서 균등하게 가야 되는 이런 내용들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게 제가 생각하는 외교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위험할 수도 있지만 큰 틀에서의 외교적인 방어권은 그렇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상이고요. 일본과의 뭐 어쩔 수 없는 대결은 중국과 러시아를 제압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한국의 운명이 아닌가. 도쿠가와 요시노부에 대한 막부, 마지막 막부, 그의 쇼군의 인생을 보면서 그냥 주저주저 한번 얘기해 봤어요. 네. 오늘도 덥고 그렇습니다. 네. 발기차 하루 되시고 산타였습니다.